지난 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산 ETF는 제 3배입니다. 두 번째가 테슬라 2배 레버리지, 그 다음에는 2배 엔비디아 ETF 사셨고 2배 나스닥 100 지수를 사셨네요. 그러니까 심플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좋아하시는 거는 극과 극, 올라간다 내려간다. 올해 과거 1년 한국 개인 투자자분들 또는 일부 기관들 합해서 세이브로라고 증권예탁원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해외에 투자된 종목들 상위 50개가 조회가 됩니다. 거기서 보면은 지난 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산 ETF는 반도체 3배입니다. 반도체. 디렉시온이라는 운용사에서 내놓은 반도체 3배 ETF를 제일 많이 사셨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사셨는데 우리나라는 법상 2배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3배 레버리지를 가장 많이 사셨고 미국에 상장된 ETF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테슬라 2배 레버리지 ETF. 세 번째도 반도체 3배 레버리지, 반도체 인버스네요. 3배 인버스를 사셨고, 그 다음에는 2배 엔비디아 ETF 사셨고, 2배 나스닥 100 지수를 사셨네요. 그러니까 심플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좋아하시는 거는 반도체 3배 극과 극, 올라간다 내려간다. 테슬라, 엔비디아 2배. 이걸 사셨습니다. 상위 5개가 다 반도체 3배 레버리지와 나스닥 100 지수 2배 레버리지와 테슬라와 엔비디아 2배 레버리지. 이걸로 요약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성향이 보수적이라서 상당히 확신이 있으시구나. 확신이 있으시구나인데, 최근에 사실 ETF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시장 트렌드는 좀 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도 밸류체인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반도체 ETF만 나왔었는데, 이게 인공지능을 작동하려면 당연히 전기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 서버와 서버, 인공지능의 반도체와 반도체를 연결하는 통신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인프라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가 있어야 되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이 움직이는 거죠. 우리가 오픈 AI의 챗 GPT나 아니면 구글의 제미나이, 요새는 퍼플렉시티 이런 것들을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이거를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요새는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가 나옵니다. 서비스가 나오는 게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파워포인트나 워드나 엑셀 이런 문서들을 만들어주는 거죠. 아니면 세일즈포스라고 하는 기업의 마케팅 솔루션 제공하는 기업의 에이전트 AI 이런 것들, 비서죠. 그래서 일종의 저희는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밸류체인이 인프라, 반도체, 생성형 AI, 소프트웨어 서비스 이렇게 밸류체인이 나눠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반도체에만 집중돼 있다가 최근에는 소프트웨어로 많이들 이제 움직이시고, 그 다음에 미국 전력 인프라. 미국 전력 인프라에는 예를 들면 우리가 사실 챗GPT한테 글 써서 답 한번 넣으면은 500ml 생수 하나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시키려면. 냉각시키는 회사가 버티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에. 버티브 홀딩스나 아니면은 전력을 만들어서 이제 공급하는 게 우리나라는 한국전력인데 미국은 다 민간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컨스텔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BST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근데 또 그 전력을 만드는 전력원이 원자력인 경우들이 최근에는 이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는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날씨가 흐리면 이제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원자력이 많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고, 그 원자력도 대형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바다 옆에 져야 됩니다. 왜냐면 식혀야 되니까 바닷물로. 그리고 또 위험하다 내지는 너무 대규모 투자가 들어간다 이런 것들 때문에 소형 원자로 개발이 되게 활발합니다. 그래서 그걸 SMR이라고 하는데 그에 상응하는 종목들로 분산이 돼서 최근에는 인공지능도 아까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3배만 사시는데 최근에 소프트웨어랑 전력 인프라로 확산이 되고 있고, 반도체 내에서도 원래는 엔비디아 GPU만 이제 사람들이 좋아했었잖아요. 엔비디아가 GPU를 만들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HBM 반도체라는 걸 만드는데 이게 이제 비싼 거죠. 엔비디아 GPU가 비싸니까 이거를 사가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회사들이 자체 칩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문형 반도체 또는 맞춤형 반도체, 우리가 ASIC이라고 하는데 ASIC라고, 이거를 이제 만드는 기업들로 따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인공지능도 밸류체인이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반도체 3배 많이 샀대 나도 그거 사야지 이러시는 것보다는 밸류체인이 확산이 되고 있으니까 이거 쪼개서 분산해 놓으시는 게, 물론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플럭추에이션이 있을 수 있지만 적립식 투자 말씀드렸듯이 고점은 아무도 모르고 내가 만약에 기간을 늘리면 늘릴수록에 기간의 분산을 하면 할수록에 큰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겠느냐. 당연히 플럭추에이션이 있을 수 있죠. 언제든지.
변동성은 있을 수 있는 거 감안하시고 하시면은 되겠다. 그래서 내년을 봤을 때 반도체만 몰빵하지 마시고 인공지능도 이제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요새는 방위 산업도 큰 테마 중에 하나인데 미국 방위 산업과 한국 방위 산업은 완전히 이제 성격이 다릅니다. 미국의 이제 방위산업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F-35 스텔스 전투기 만드는 로키드 마틴, 그 다음에 뭐 토마호크를 만들었나요? 그 레이시엄 테크놀로지라고 RTX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수함 만드는 뭐 제너럴 다이내믹스, 에이브람 탱크 만들고 뭐 이러는데 얘네들은 뭐 시가총액이 뭐 100조 막 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세 개 합치면은 우리나라 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나 LG넥스원이나 한국항공우주 세 개 합쳐봐야 얘네들이 뭐 거의 시가총액이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미국의 방위산업이 대형 회사들은 우량 기업인 거죠. 우량 성장 기업인 거고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성장 중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수익률로 봐도 우리나라 게 훨씬 좋습니다. 단지 변동성은 좀 더 크죠.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F-35 엄청 1,000억 정도 하거든요. F-35 저런 거 왜 만들고 있느냐. 뭐 드론으로 다 공격하는 시대인데 약간 요새는 전통적인 방위 산업보다는 첨단 산업, 로봇가 대신 싸우는 시대가 됐잖아요. 로봇 또는 우주항공 이렇게까지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방산이 되게 큰 테마이긴 한데 전통적인 방산과 첨단 산업이나 우주 산업이 섞여 있는 그런 것들을 선택하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가 지난 10월부터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1월 20일 날 이제 트럼프가 이제 들어오게 되죠.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은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던 게 좀 조정이 받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페드가 생각보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신중해졌지 않느냐. 당연히 시장이 흔들릴 수 있죠. 그다음에 그럼 트럼프 시대에는 내가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되지? 이런 생각들. 근데 과거에도 보면 사실 정치가 크게 영향을 안 미칩니다.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 있고 다른 테마로 갈 수도 있는데 과거에 보면 그냥 특정 산업, 그 산업이 성장 산업이냐 아니냐. 예를 들면 이제 가장 고민이 많으시는 게 전기차 같아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 2023년 7월 달까지 굉장히 좋았다가 많이 하락했죠. 지리학에서 이제 단층이 이렇게 깨지는 걸 캐즘이라고 하는데 얼리 아답터들이 다 썼다가 일반화되기 전에 그 중간 단계. 전기차가 캐즘이라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라는 컨센서스가 있는데 캐즘 맞아? 뭐 이런 요새 기다리면 되는 거 맞아? 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사실 그거는 모르는 거긴 한데 근데 전기차보다 인공지능이 더 큰 메가 트렌드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반도체가 이제 일종의 하드웨어죠. 근데 여기에서 밸류체인이 확산되는 거는 있다. 그러니 반도체만 몰빵하지 말고 소프트웨어나 인프라나 아니면 주문형 반도체 GPU를 대항해서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로 분산해 놓을 필요는 있겠다. 그 다음에 방위산업도 큰 테마인데 전통적인 것보다는 첨단 산업이 섞여 있는 거를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또 바이오에 대한 생각이 성장주 하면 또 바이오 빼놓을 수 없는 건데 가장 큰 테마가 이제 비만 치료제죠. 노보노디스크하고 일라이릴리인데 노보노디스크의 최근에 이제 신약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상품들 디벨롭하는 게 시장 기대치에 살짝 못 미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일라이릴리 쪽으로 좀 더 이제 매수세가 가는 것 같은데 사실 뭐가 나중에 승자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산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원자재의 특성은 변동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배당을 주고 채권은 이자를 주고 부동산은 임대료를 주고 또는 변동성은 옵션에 프리미엄을 주는데 원자재는 가만 냅두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야말로 다른 거를 만들기 위한 원재료일 뿐입니다. 그래서 굴이라든지 뭐 무슨 플라토늄 뭐 어쩌고 뭐 이런 것들 보면은 굉장히 변동성이 큽니다. 근데 가장 이제 원자재 중에 가장 우리가 믿을 만한 게 금인 거죠. 골드는 중앙은행이 사는 자산이니까 가장 좋은 건데 원자재 ETF를 선택하실 때는 선물과 현물이 있습니다. 선물은 파생상품입니다. 그리고 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 때마다 다음 만기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거를 롤오버라고 합니다. 근데 롤오버를 할 때마다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선물과 현물이 있을 때는 같은 원자재라면 현물을 선택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비용이 덜 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골드는 올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년에 더 얼마나 오르겠어 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1970년대를 보면 인플레이션의 시대였습니다. 그때를 보면 골드가 상당히 한 10여 년 정도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낸 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지금 상승률이 가라앉는 거지. 그러니까 2% 올랐다고 우리가 물가가 싸진 게 아니잖아요. 상승률이 내려간 거지. 쉽지 않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계속될 수 있다. 그러면 안전자산을 하나 가져가는 게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되고, 골드도 현물이 있고 선물이 있다고 한다면 현물이 좀 더 합리적인 선택이지 않겠느냐라는 거고, 그것도 아무래도 내년에 되면 좀 더 다양한 상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인도가 올해 초였죠? 전 세계 인구수 1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14억 5천인가요? 이제 중국이 1위가 아니고, 인구수뿐만이 아니고 인구의 구조가 젊은 층이 많다. 그리고 미국이 중국에 제재를 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제조업 공급망이 확산되고 있다. 그거에 대한 수혜를 인도가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인도가 제2의 중국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논리인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여러 가지 찬반 얄론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2005년부터 매니저 생활을 했는데 2007년, 2008년에 중국이 미국을 넘어설 것이다라는 전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서점에 가면 다 중국 책밖에 없었고 모두가 중국어 공부하고 그랬었습니다. 지금 뭐 한 15년 정도 지났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금융위기 전에는 중국이 미국을 넘을 것이다. 지금은 인도가 중국을 넘을 것이다. 인도를 저는 실제로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조사를 해보면 흔히 얘기하는 뭐 카스트 제도가 법적으로는 없어졌지만 여전히 인종차별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고, 인프라의 문제, 법률 서비스의 문제, 법률 서비스가 중요한 이유는 판사가 많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소송 한 번 걸리면 기업이 일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서, 물론 인도의 개인들이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고, 그것 때문에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자금의 유입 속도 같은 거는 무시하지 못하고 있지만, 인도 지수를 그냥 차트를 한번 쳐보세요. 차트를 한번 쳐보시면 이게 참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하는 건지, 물론 그게 고점이 아닐 수 있습니다. 히스토리컬, 우리가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데 히스토리컬 밸류에이션으로 보면은 약간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방에 몰빵하고 그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사시더라도 기간의 분산은 필요한 것 같다.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를 따라가는 ETF가 한국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라이즈에서, KB자산운용이죠. 라이즈의 버크셔 포트폴리오 탑10이라는 ETF인데, 워렌 버핏이 회장으로 있는 회사의 이름이 버크셔 해더웨이입니다. 버크셔 해더웨이가 매 분기별로 이제 SEC에 공시를 하죠. 자기가 들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공시가 됩니다. 근데 그걸 보고 이제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이제 버크셔 해더웨이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가 투자하는 기업들도 있고. 아시다시피 워렌 버핏은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장기 투자하시고, 그래서 종목을 보면은 이제 뻔한 종목인 거죠. 코카콜라, 애플, 그다음에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뻔한 거죠. 근데 요새 뭐 애플 좀 팔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좀 팔고 뭐 샀대더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만약에 투자 기간이 좀 짧고 타임리하게 매매를 한다고 하면은 성향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나는 뭐 그래도 버크셔 해더웨이의 포트폴리오를 믿어 라고 하면 그 분처럼 투자를 하셔야 돼요. 100년 투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장기적으로 투자할 건데 지수보다는 아웃퍼폼 하고 싶어, 이 정도. 그래도 좀 전문가가 선택한 거 사고 싶어, 워렌 버핏이면 좀 믿을만해, 이런 분들한테는 적합한 것 같습니다. 월분배 ETF가 대세가 된 게 맞고, 특히 퇴직연금 준비하시는 분들 많은데, 월분배 ETF의 기초자산이 너무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 국채 ETF를 선택할 때도 선택하는데, 거기서 환 해지된 거, 안 해지된 거를 좀 섞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코덱스, 그 다음에 솔, 라이즈가, 그리고 타이거, 이렇게 아마 지금 제가 생각나는 국채 커버드 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환율 해지된 게 있고 안 해지된 게 있고, 그걸 섞어주시면은 한 30-40% 정도 될 것 같고, 그리고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100의 지수 관련된 것도 커버드 콜이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100% 다 매도하지 않고 일부만 매도한 것들이 요새 많이 나왔습니다. 데일리 또는 초단기라는 이름으로 라이즈 뭐 고정 커버드 콜 내지는 뭐 타이거 초단기 커버드 콜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10%만 매도합니다. 거의 90%는 거의 다 열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선택하시면은 운용하실 때 좀 더 편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내년도를 봤을 때는 반도체 하나보다는 소프트웨어, 전력 인프라 뭐 이렇게 좀 나눠 놓으시면은 시장에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저의 생각과 실제 지난 이제 ETF 설계하면서 하는 일들을 좀 요약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ETF 투자 7일 완성 이라는
책인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7일이냐? 일주일에 읽으라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소설책 같은 경우는 뭐 사실 하루만 다 읽을 수도 있죠. 근데 구분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순서대로 꼭 안 보셔도 되고 본인이 이제 읽고 싶은 부분만 선택해서 읽으셔도 되고 개념 하나하나들을 다 풀어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ETF가 뭐냐? 그럼 첫장 딱 보면 Exchange Traded Fund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Exchange는 거래소, Traded는 매매할 수 있는, 펀드는 펀드. 그래서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매매할 수 있는 펀드.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ETF 그냥 나열만 한 것이 아니고 각 ETF별의 특성들, 포트폴리오를 분석해서 그 포트폴리오의 특성들을 조금씩은 그래도 구분을 해놨으니까 아마 참고를 하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